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반격이 예상외로 강했기 때문에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징집을 실시해 병력을 중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조선과 만주국, 소련의 국경이 접하는 두만강 유역에서 일본군과 소련군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고봉 사건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과거 청나라의 관할하에 있었으나 1860년 북경 조약이 체결되면서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국경선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조약문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은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었지만 청나라와 러시아는 이를 묵인하고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에 의해 만주국이 건국되고 러시아도 소련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때부터 양국은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국경 분쟁을 벌여오게 됩니다. 장고봉은 두만강 동쪽 4km 지점에 위치한 149m의 고지로 동해에 포시에트만과 조선과 만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크게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만주국과 소련은 이 장고봉이 위치한 지역을 서로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군대를 주둔시키지는 않고 서로 무인지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련의 고위급 간부였던 겐니 유시코프가 스탈린으로부터 숙천당할 위기에 처하자 만주 국경을 통해 일본으로 망명해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자 소련은 만주국과의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하기로 하고 장고봉에 소수의 병력으로 진지를 구축했지만 일본군 참모본부는 소련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선 이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만주국의 관동군은 소련군의 행동을 도발로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쳐들어온다. 러시아는 분명히 조선 주민들을 선동해 내부 항쟁을 유발시킬 것이다. 조선군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관동군이 개입하겠다. 여기서 조선군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말하는데 보병 제19사단이 장고봉 일대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군 사령관 고이소 군의학기 대장은 다음과 같은 전문을 각 부대에 보냅니다. 소련이 장고봉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곳은 소련의 지도에도 만주국의 영토로 되어 있다. 소련의 행동이 불법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 먼저 외교 교섭을 통해 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그래도 철수를 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 그러던 중 장고봉 부근에서 순찰 중이던 일본군 한 명이 소련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선군 사령부는 19사단장 오다카 중장에게 병력을 이동시켜 공격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오다카는 예하부대에 응전태세를 갖추도록 합니다. 19사단의 예하부대인 75보병연대가 공격 준비에 들어가자 소련군도 정찰기를 보내 경비를 강화했으며 전차 부대까지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장고봉 일대의 긴장감은 높아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본 중앙정부는 조선군 19사단의 군사작전을 중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소련군의 병력이 장고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중국과의 전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련과의 군사적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일본은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히로히토 천황까지 나서 군사작전에 우려를 표하자 작전은 중지되었으며 다만 오다카 사단장은 장고봉 옆에 위치한 장군봉에 한 개의 중대 병력을 배치합니다. 1938년 7월 29일 사초봉에서 소련군이 진지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본군에게 관측됩니다. 이를 보고받은 오다카 사단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대일본 제국의 위상이 손상되어 대중국 전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전과의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일본군의 출병이 천황의 명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단장은 증강된 2개 중대를 동원해 사초봉을 공격하도록 했으며 이들은 소련군과의 치열한 교전 끝에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소련군은 전차와 보병부대를 장고봉 일대에 배치했으며 일본군도 이에 대응해 75 보병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사단장은 소련군이 더 증강되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계획을 일일이 상부에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린다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75 보병연대 연대장 사또 대자는 장군봉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350명의 병력을 장고봉으로 이동시켰으며 야습을 실시해 소련군을 격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3시간의 전투 끝에 일본군은 장고봉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군과 소련군은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군은 장고봉을 빼앗기자 이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 3,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전차와 야포, 항공기를 동원해 장고봉과 그 일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지형은 대부대가 일시에 공격을 실시하기 어려운 지형이었고 일본군도 전력을 다해 방어전에 임하면서 결국 장고봉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양측의 병력이 계속 증강되면서 확전되는 기미가 보이자 소련과 일본의 외교부에서 정전을 위한 협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협의했습니다. 8월 11일을 기해 쌍방의 군대는 전투행위를 중지한다. 일본군은 현재의 선에서 1km 후방으로 철수하고 소련군은 현재의 위치를 유지한다. 전투 결과 일본군의 전사자는 526명, 부상자는 914명이었고 소련군 전사자는 236명, 부상자 611명, 전차 96대, 항공기 3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장고봉을 점령하고 이를 사수해 전술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결국은 외교교섭으로 인해 장고봉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소련군은 장고봉 사건을 하사노 전투라 부르며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탈린은 이 전투의 지휘관인 극동군 사령관을 해임하고 결국 총살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일본군과 소련군의 국경분쟁, 장고봉 사건이었습니다.